문장이 있습니까? 인생을 건너는 한 문장. 정철 작가 북콘서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박성우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나라를 나라답게. 많이 들어보셨죠? 모르는 분 없죠? 예, 왼쪽에 와 계십니다. 네, 오늘은 카피라이터가 아니라 순전히 작가로 오셨습니다. 당신에겐 한 문장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을 들으니까 저는 이렇게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당신에게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에겐 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에겐 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우리에겐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저도 그 정철 작가님의 책을 좀 먼저 읽어보다가 제 마음에 오는 말을 몇 구절 꼽아봤는데 321개인가요? 321개 중에 한두 개만 뽑아봤는데 저희 책방에 딱 어울리는 게 하나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가위가 입을 벌리면 종이는 덜덜 떨지만 책은 떨지 않는다. 종이가 모인 것이 책이다. 함께는 힘이 세다. 네, 우리는 힘이 세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읽어보면 역시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강물에 젖지 않으려면 다리를 놓아야 하고 다리를 놓으려면 강물에 젖어야 한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 그냥 우연히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다. 바로 와닿죠. 자, 어떻습니까? 이 책에 나오는 한 문장, 321개 중 문장 중 2개의 문장만 읽어봤는데도 마음이 설렙니다. 마음 일렁이는 느낌이 참으로 좋습니다. 당신에겐 한 문장이 있습니까? 인생을 건너는 한 문장. 그럼 평상책방의 책방직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신 걸로 오늘의 행사에 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카피하고 시가 비슷해요. 카피는 자본주의의 시라고 그렇게 부르죠. 어제 일 때문에 오늘 참석 예정했다가 못 온 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 자리가 아주 오붓해졌습니다. 예, 어제 다들 놀랐을 테고 또 새벽까지 잠 못 잔 분들 많죠. 예, 나도 그랬습니다. 참 참담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국민들께 아주 미안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도 이제 위안이 되는 것은 그 헌법의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 그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그 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이라는 헌법적인 절차로 조기에 종료가 됐다는 것과 또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아주 대단한 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주었다는 것, 그것이 그래도 우리가 얻은 위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해외에서도 우리 한국의 탄핵에 대해서는 아주 경악을 하면서도 조기에 종료시키는 그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국회의 역량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주 창피한 일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느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또 된 덕분에 오늘 이 행사도 예정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래도 오늘 이 행사 취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이제 불법적인 계엄 상황이 조기에 종료가 되고 이제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하고 실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만 지금 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평산 책방도 일단 한숨을 돌리고 오늘 행사를 예정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철 작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카피라이트입니다. 제가 2012년 대선 또 2017년 대선 때 사용했던 슬로건, 대선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 나라를 나라답게, 이게 우리 정철 작가 작품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가 사용했던 나를 위해 이재명, 역시 또 정철 작가 작품이죠. 예. 이제 카피가 이렇게 정치 슬로건이라든지 또 우리가 흔히 알듯이 광고나 홍보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도 어떤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 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글을 이제 쓴다면 머리를 많이 우리가 이제 고민하면서 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글들은 다 카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2개의 메시지를 페이북하고 트위터에 올렸는데 그런 글들도 카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정철 작가 책은 좋은 카피를 쓰기 위해서 아주 고심하는 그런 카피라이터들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 사람들도 글을 쓰는 방법, 그리고 또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생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책들입니다. 오늘 정철 작가와 함께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 보내기 바라고요. 또 이제 돌아가면 앞으로도 어떤 부당한 일들이 또 계속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들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시 정상적인 나라로 이렇게 되돌리는데 다들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절반은 카피라이터, 절반은 작가 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잠들 못 주무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졸아도 좋고 그냥 자도 좋은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 어제 오늘 아침까지 그걸 겪으면서 새삼스럽게 한 2가지 정도를 제가 느꼈는데요. 평소에 알고 있는 건데 새삼스럽게 와닿았던 뭐 그런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새삼은 우리 일상은 정말 소중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누군가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우리 모두의 일상이 그냥 순식간에 망가뜨려지는 그런 공포 같은 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지키면서 하는 게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고, 2번째 새삼은 제발 투표 좀 잘하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책방재기님이 또 하셨고 해서 이 정도로 하고요. 하여튼 그런 힘든 상황인데 오늘 이 자리까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와주신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여기 책방, 평산 책방에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영광입니다 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자, 아무것도 저는 아닌데 이제 아무것인 척 하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올해로 한 37년, 8년 차 카피라이터입니다. 카피라이터 아세요? 뭐 하는 사람이죠? 광고, 문안 쓰는 사람. 예.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남의 얘기를 대신 해주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라면 얘기도 해주고, 맥주 얘기도 해주고. 근데 그거를 쭉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얘기가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남의 얘기는 꽤 한 것 같은데 내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한번 써보자 라고 생각했고,
벌써 한 15년 가까이 됐는데 내머리 사용법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짭짤하더라고요. 이게 막 팔려요. 막 50세를 찍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뭐지 하면서 이제 귀동량을 해봤더니 역발상 같은 것들이 되게 신선하다. 말장난도 재밌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글이 짧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 막 한 줄, 두 줄. 그래서 기존에 내가 읽었던 에세이랑 다르다. 라는 그런 반응이 책 판매로 이어졌고, 그래서 저는 자신감을 좀 얻었죠. 그래서 내가 1년에 한 권씩 책을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했고, 벌써 한 15년 가까이 됐으니까 한 15권 가까이 책을 썼겠죠. 그게 이제 이번에 인생을 건너는 한 문장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건너는 한 문장, 이 책을 제가 쓰게 된 동기는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막 어딘가를 막 건너가잖아요. 근데 평탄한 길만 가는 사람은 거의 없죠. 거의 없죠가 아니라 전혀 없을 거예요. 뭐 개울도 만나고 언덕도 만나고 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내 가슴에 어떤 나침반 같은 걸 하나 갖고 있으면 그 어려움을 건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걸 보통 우리는 좌우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좌우명을 되게 유명인의 명언에서 많이들 찾죠. 뭐 아는 것이 힘이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게 시대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고 해가지고 잘 피부에 와닿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의 보통 언어로 그런 걸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한 줄 한 줄 쓰다가 이게 책 한 권으로 엮어진 게 인생을 건너는 한 문장이라는 책입니다. 321의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환청 같은 게 막 들릴 거예요. 작가가 독자에게 하는 말 같은 게 막 들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썼는데 너는 어떻게 쓸래? 라고 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고, 그때부터 맞아, 내 인생의 한 문장을 내가 써볼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욕구 같은 게 막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21개 중에서 딱 5개 문장을 제가 오늘 들고 왔는데요. 이 5개 문장, 자, 5개 문장을 들고 왔는데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선정을 했는데, 기준은 글쓰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한 문장을 쓰는데 조금 도움이 될 만한 팁, 그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문장을 5개를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제가 서투입니다. 이게 포인터가 없더라고요. 영세한 서점이라 이게 포인터가 없어요. 당황하지 말고 치네. 자,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글을 잘 쓰는 방법이 뭘까요? 딱 한 글자로 대답하면? 네, 글을 잘 쓰는 방법은 글을 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죠. 내가 꿈에서 무슨 도사를 만나서 비법을 전수받았다, 뭐 이런 거 없다는 거죠, 현실 세계에는. 그러니까 글을 쓰고 이렇게 양을 막 늘려가다 보면 조금씩 그게 질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막 질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양을 늘리라는 거죠. 저는 글을 쓴다는 행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그대로 30cm 이동시켜서 종이 위에 내려놓는 것. 이걸 우리가 글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는 동안 뒤틀리는 것도 생기고 분실되는 것도 생기고 막 그러죠. 근데 이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왜 뒤틀리고 왜 분실이 될까요? 어깨에 너무 힘들어 갔을 때. 내가 진짜 글을 대단한 뭐 명작 혹은 뭐 대단한 글을 하나 써야겠다라고 너무 잘 쓰려고 했을 때 문제가 이제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글을 잘 쓰려면 오히려 이 잘이라는 한 글자를 뻥 하고 걷어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글만 쓰라고 하면 나는 부담스러울까? 잘 써야 할 것 같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잘 쓸 필요 없이 그냥 나는 내려놓는다. 나는 양만 늘린다. 그 양이 틀림없이 질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스타트를 하면은 각자의 인생의 한 문장을 저는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르게 낯설게 나답게 글을 쓰기 위해서 제가 5개 문장을 들고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문장. 책에 있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토끼는 거북에게 진 게 아니라 이솝에게 졌다. 그죠? 토끼는 우리는 다 거북에게 졌다고, 낮잠 자다가 졌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경주는 각본대로 진행되었고 각본은 이솝이 있었다. 지는 건 슬픈 일이 아니지만 왜 졌는지를 모르는 건 슬픈 일이다. 왜 졌는지를 모르면 또 진다. 자, 토끼, 거북. 우리는 토끼, 거북만 생각했는데 토끼는 누구에게 졌는가? 거북. 이건 정답이죠. 우리가 늘 알아온 정답이에요. 근데 정답을 생각하지 말고 오답을 생각해 보면 안 될까? 이 생각을 자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리는 팁은 오답을 찾아라는 거예요. 오답. 저는 발상 전환의 정의가 정답이 아니라 오답을 찾는 게 발상의 전환이다. 학교 다닐 때까지는 정답을 머릿속에 많이 넣고 다니는 아이가 박수 받고 칭찬받고 공부 잘한다 그러고 서울대학 가고 막 하잖아요.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오면 정답을 머릿속에 많이 넣고 다니는 거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정답은 호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한 10초만 검색하면 다 있거든요. 근데 호주머니 속에 있는 거를 또 머릿속에 우겨놓고 그걸 이고 다닐 이유는 별로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부터는 정답이 아니라 오답을 많이 생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박수받고 칭찬받을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오답은 틀린 답이라기보다는 오, 느낌표, 답. 오 하는 감탄사를 불러일으킬 만한 새로운 답.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답이 아니라 나만의 답. 이거를 찾는 거다. 이게 바로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발상 전환을 하려면, 오답을 찾으려면 좀 느려 터져야 돼요. 머릿속에 정답이 떠오르더라도 토끼는 누구에게 졌어? 거북이라고 바로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정답, 너 옆으로 잠깐만 비켜서 있어. 나는 지금부터 오답을 찾을 거거든 하면서 머리에 시간을 좀 줘야 오답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내가 오답을 만나야지 딱 결심하면 늘 오답이 머릿속에서 펑펑펑 솟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머리와 몸, 우리 머리 딱딱하게 굳어 있죠? 그죠? 다. 몸도 되게 경직이 돼 있죠? 근데 이 몸은 그대로 두고 머리만 말랑말랑해져라 라고 명령하면 잘 안 듣는다는 거죠. 머리는 생각이고 몸은 생활일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생활은 일란성 쌍둥이처럼 굉장히 닮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말랑말랑, 생각을 말랑말랑하게 하려면 이 생활부터 좀 비틀어야 한다. 말랑말랑하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행복의 반대말이 뭐죠? 불행이죠.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입니다. 근데 제 책에는 조금 다르게 적혀 있어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죠. 내가 7시 14분까지 막 행복하다가 15분에 갑자기 불행해지는 경우는 흔치 않을 거예요. 불만을 자꾸 내뱉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불행해져 있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행복의 반대말 불행, 이건 정답이지만 불만이라는 오답을 생각을 해본 거죠. 이게 발상의 전환이고 이게 오답이고 이 오답을 그대로 종이 위에 내려놓으면 그게 뾰족한 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낯설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낯설게 생활하기를 우리가 좀 해야 한다.
뭐 술 마시는 방법도 바꿔보고 전화하는 방법, 싸우는 방법, 인사하는 방법,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것도 자꾸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죠. 비틀어 보자는 거죠. 우리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식탁에서 밥 먹고 똑같은 길을 따라서 회사나 학교에 가고 똑같은 사람들이랑 회의하고 퇴근하면 똑같은 술집에서 매일 소주 3, 맥주 7 마시고 이것 좀 비틀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쯤은 5분, 10분 더 걸리더라도 다른 길로 출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꾸 낯선 공간으로, 낯선 시간으로, 낯선 사람들에게로 데려가는 거죠. 거기서 오답을 만날 확률이 커진다는 겁니다. 매일 똑같은 술집에서 먹더라도 하루쯤은 소주 7, 맥주 3 죽어보기도 하고 이래야 이 몸이 좀 말랑말랑해지고 머리도 오답을 꺼낼 수가 있다. 우리 머릿속에는 이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수많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방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들이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축구라는 방에 쑥 들어가면 가장 잘 보이는데 손흥민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옆에 이강인이 조금 보이고 이쪽에는 메시가 아마 보일 거예요. 자, 선물이란 방에 들어가면 거기도 선물의 정답들이 착착착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야 할 때 그 선물이라는 방에 들어가서 거기 적힌 정답을 막 들고 갑니다. 우리 집들이 선물 뭐 하죠? 화장지. 예, 집들이 이꼬르 화장지 다 그거 들고 갑니다. 누가 개업했다. 뭐 보내죠? 화분. 예, 개업 이꼬르 화분이에요. 생일 선물. 생크림 케이크. 예. 생일 파티 가면 그냥 케이크 3개씩 이렇게 들고 오는 경우 있죠. 하나에만 촛불이 붙고 2개는 저쪽 구석에서 이제 엉엉 울고 있고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런 선물들은 내가 선물했다는 것을 일주일 내에 까먹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다들 정답을 들고 오니까 기억 못 한다는 겁니다. 제가 선물했던 얘기, 제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은 재밌어요. 재밌어야 할 텐데. 결혼하고 한 5년쯤 지났는데요. 이 광고쟁이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사람 생일을 챙긴다거나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근데 5년쯤 지났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일 모레가 집사람 생일인데 내가 올해는 제대로 한번 선물을 해야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이 든 건지 어떤 위기감을 느낀 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선물할까? 근사한 옷을 한 벌 사줄까? 선물, 옷, 막 너무 정답 같은 거예요. 돈을 왕창 갖다 줄까? 이건 것 같은데?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좀 폼이 안 날 것 같고. 오답이 없을까 하고 막 고민을 하다가 재밌는 생각이 하나 딱 떠올랐어요. 그때가 저희 집사람의 33번째 생일이었는데 33개의 선물을 하자 하는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막 내가 생각이 되게 막 근사할 것 같은 거예요. 딱 결정을 하고 그 순간부터 이제 선물 33개를 사 모으는데 이게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싼 걸로 사야 되잖아요. 33개 사야 하니까. 책도 한 권 샀던 것 같고요. 꽃도 한 송이 사고, 그때 뭐 CD 같은 것도 한 장 사고, 저희 집사람 좋아하는 또 이제 뭐 소주도 한 병 사고, 이렇게 이제 막 33개를 사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생일날, 오후에 저희 집사람이 그때 직장을 다녔는데, 퇴근하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그 트렁크에 선물 33개를 다 넣고 먼저 이제 갔죠. 낑낑거리면서 들고 가가지고 저희 집 거실에 주접을 좀 떨었는데 저희 집 거실에 이 선물 33개를 이렇게 하트 모양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딱 배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엄청난 광경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게 궁금해서 그 한가운데 선물 한가운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서 현관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현관문 덜컹 하는 소리만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선물은 32개를 샀겠죠. 네. 덜컹 소리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 벨 소리가 딱 울려서 받았더니
그때 가장 친한 친구가 영화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철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전화가 온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진짜 정정하셨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그 길로 막 바로 이제 영안실로 갔죠. 그리고 그날 외박을 했죠. 그때는 그렇게 밤을 샜어요, 상가에 가면은. 지금 그런 문화가 이제 없어졌는데. 근데 어찌됐든 저는 나갔지만 저희 집사람이 와서 이 엄청난 광경을 봤을 것이고 저한테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전화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뭐 감동, 감격을 막 완전히 뛰어넘는 거의 뭐 꺼이꺼이 수준의 전화가 온 거예요. 뭐 선물은 32개로 너무 충분한, 33번째 선물은 별 관심이 없는 뭐 그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선물의 여진이 한 5년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생일. 됐어. 작년에 잘했잖아. 여기 한 5년 가까이 가. 몇 집 부부싸움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재밌죠? 네, 제가 재밌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왜 누군가의 생일날 33개의 선물을 하지 않고 늘 생크림 케이크를 사들고 가는가? 생각을 못해서 그런가? 아니라는 거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선물은 이런 거야 라고 너무 서둘러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오답을 만날 기회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죠. 다음 주에 딸 생일이든 뭐 친구 생일이든 누가 생일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 한가운데 딱 놨을 때 정말 절묘한 선물 하나 정도는 누구나 한 5분 정도 생각하면은 하나쯤은 생각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5분 투자해서 한 사람의 가슴에 평생 남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을 한다? 뭐 무지하게 남는 장사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 이 오답을 찾기 위해서는 아니요 놀이를 좀 해줘야 돼요. 아니요. 정답, 상식,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지금까지는 이거 맞는 얘기네? 통과. 토끼는 거북에게 줬다. 맞는 얘기네? 통과. 하지 말고 제동을 한번 걸어보자는 거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명제를 만나면 그 다음에 세 글자, 아니요라는 세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니요 다음에 어떤 문장이 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 문장을 찾으면 그게 바로 발상전환이고 오답이고 남다른 나만의 글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가장 많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가장 큰 그릇이다. 당연하죠. 그릇이 클수록 음식을 많이 담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당연하다고 그냥 통과시키지 말고 아니요라고 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요 다음에 어떤 문장이 올까 고민하다 보면 이런 문장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빈 그릇이지요 라는 문장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릇이 아무리 커도 미리 음식이 담겨 있다면 그 위에 떡볶이 하나 올려놓기 힘들겠죠. 이건 그릇,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양손에 뭔가를 가득 들고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했던 게 내 앞에 이렇게 총총총총 지나가는데 잡을 수가 없잖아요. 왜? 내 양손에 뭐가 가득 들려 있으니까. 손이 3개, 4개인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도 손 하나쯤은 이렇게 비워놓고 사는 것도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나가 모이면 우리가 된다. 그죠? 단수가 모이면 복수가 되죠. 오늘 이 자리도 여러 개의 나가 모여서 우리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도 아니요를 붙이는 거예요. 아니요를 붙이고 생각해 보면 아니요. 나를 버려야 우리가 되지요. 라는 문장을 찾을 수도 있겠죠. 진정한 하나가 되려면 조금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반걸음쯤 물러서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발상전환이고 이게 오답이고 그렇게 해서 글을 쓰다 보면은 글이 뾰족하다, 신선하다, 발상이 남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두 번째 들고 온 문장입니다. 하늘은 눈사람을 만들어 내리지 않는다. 그죠? 하늘이 눈사람을 만들어서 세상에 뿌리지는 않죠. 그죠?
하얀 재료만 내려보낸다. 그리고 지켜본다. 사람들이 그것으로 무엇을 만드는지, 사람을 만드는지, 탱크를 만드는지. 그러니까 하늘이 뭔가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람이 세상의 온도를 결정한다는 거죠. 하늘은 적절한 재료를 내려보내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평화냐, 전쟁이냐. 사람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하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드리는 팁은 이겁니다. 사람이 먼저다. 책방지기님의 슬로건인데, 우리가 살면서 저는 이 가슴에 이렇게 계속 안고 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살면서 이 철학 같은 슬로건을 글을 쓸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글을 쓸 때도 사람이 먼저다.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이야기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이야기, 사람 이야기. 울림이 가장 큰 이야기도 사람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에서 이야기거리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요. 제품이나 기술이 아니라 그 제품이나 그 기술을 사용할 사람 쪽으로 시선을 자꾸 옮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울림도 있고 힘도 있는 그런 문장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것도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재밌어요, 이것도. 제가 그 서울 강남에 가면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있는데요. 그 바로 옆에 매봉터널이 있습니다. 그 매봉터널 북쪽에서 남쪽으로 쓱 지나가면 바로 오른쪽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 산 적이 있었어요. 단지는 되게 작아요. 근데 남양이라 햇볕도 잘 들고 뭐 병원도 가깝고 매봉역도 가깝고 뭐 뒤에 숲도 우거지고 해서 살기 참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루는 이렇게 퇴근하고 우리 단지로 들어서는데 되게 막 소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모 대기업이 고층 스포츠 센터를 세운다 이런 얘기가 들린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일단 집값 떨어질 걱정을 가장 먼저 했겠죠.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래요 하면서 그냥 집에 쓱 들어갔어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세입자였으니까 뭐 이사 가면 되지 하면서 집에 쓱 들어갔어요. 몇 차례 대책회의 같은 게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당연히 안 갔겠죠. 근데 하루는 순전히 카피라이터라는 이유로 대책회의 한번 끌려간 적이 있었어요. 갔더니 막 떡도 주고 술도 주고 막 주더라고요. 한참 먹고 마시고 있는데 뭐 박수 소리가 막 나서 이렇게 봤더니 사람들이 나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이거 뭐지 하면서 봤더니 우리 아파트에 붙을 현수막 카피를 제가 쓰는 걸로 막 돼버렸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제가 떡값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약속을 했죠. 근데 그런 이제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때 우리 시내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현수막들 가끔 보잖아요. 되게 어떤 카피가 적혀 있죠? 이런 카피가 적혀 있어요. 아파트 코앞에 초고층 빌딩이 몇 말이냐. 시민의 삶 짓밟는 누구누구는 각성하라. 막 이런 것들이 붙어 있죠. 저도 이제 이 카피를 써야 하니까 이런 류의 카피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겠죠. 근데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속은 좀 후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팡팡 지르니까. 근데 일반 시민들의 호의나 동의를 얻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들만 그냥 후련하면 그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뭐 이렇게 집단 이기주의 같은 그런 냄새를 풍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짓고 무슨 얘기를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엉뚱하게도 우리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런 카피를 씁니다. 아이들이 햇볕을 받고 자랄 수 있게 한 뼘만 비켜 지어 주세요. 라고 썼고 그게 그 다음날 이제 우리 아파트에 길게 현수막으로 붙습니다. 매봉터널로 출퇴근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현수막을 봤을 것이고 반응은
나쁘지 않았어요. 자식들 뭐 좀 다른데? 뭐 이런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며칠이 지나니까 강남 일대에서 이 현수막이 약간 화제가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MBC 뉴스 데스크에 이 현수막이 소개가 돼요. 이 모 대기업이 되게 막 그 부담스러워졌겠죠. 막 뉴스에 나오고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정말로 햇볕을 가리지 않을 만큼 우리 아파트 바로 앞은 2층. 조금 비켜서서 20몇 층짜리 니은자 빌딩이 거기 들어섭니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막 박수도 치고 하죠. 물론 이 카피 한 줄이 그것을 100% 견인해낸 건 아니겠죠. 뭐 백방으로 다른 노력들이 더해졌겠지만 어쨌든 얘가 막 사고는 친 거예요. 뉴스에도 나오고 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 현수막에 반응을 했을까? 우리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즉 사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이게 사람 이야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 이야기를 하라. 사람에서 이야기거리를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해라. 사람 얘기를 하려면 사람의 성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사람의 성분, 우리 몸의 성분이 뭘까요? 물, 칼슘, 무기질 얘기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사람의 성분은 이런 것들입니다. 사랑, 긍정, 용기, 희망, 위로, 감사, 믿음, 겸손, 배려. 이런 게 원래 우리 몸의 성분이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좀 위축이 되어 있죠. 돈, 출세, 개발, 효율 이런 가치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이런 따뜻한 성분들이 조금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는 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일 겁니다.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길을 못 펴고 있으니까 1년 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계속 그럴까?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성분 중에 하나인 위로라는 성분을 끄집어내 가지고 뭔가 책 한 권을 써서 세상에 던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배려라는 성분을 가지고 SNS에 글 하나를 쓰고 또 사업하시는 분은 긍정이라는 성분을 또 끄집어내서 그거 가지고 무슨 캠페인을 벌이고 하다 보면 얘네들이 하나씩 둘씩 보이기 시작할 거란 얘기죠. 얘네들이 움직이는 게. 그런 사람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얘네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진정한 사람 사는 세상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상은 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카피를 쓴 적이 있었어요. 술 맛의 10%는 술을 빚은 사람입니다. 나머지 90%는 마주 앉은 사람입니다. 동의하세요? 네. 목소리 제일 크네, 술 얘기. 그죠? 술이 뭐 맛있나요? 술은 쓰죠.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맛있는 거죠. 그 사람과의 눈빛 교환, 공기, 분위기 그러면서 사람의 조금씩 취해가는 게 술자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 기술에 10% 시선을 준다면 그 제품이나 기술을 사용할 사람에게 90% 시선을 줘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같은 얘기를 다르게 할 수 있고 힘있게 할 수 있고 울림이 큰 메시지로 전달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사람 이야기를 하라는 게 두 번째 문장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북두칠성을 보며 자란 아이는 7개의 꿈을 꾼다. 무슨 얘기일까요? 1인 1꿈 이런 법은 없다. 가슴 크기만큼 넉넉히 꿈을 품어라. 꿈 하나가 별똥별이 되어지더라도 다음 꿈이 어서 오라고 반짝일 테니. 뭐 꿈 하나만 갖고 사는 것도 괜찮죠. 근데 또 꼭 하나여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내가 서너 개의 꿈을 갖고 있고 혹은 7개의 꿈을 갖고 살아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이거 하나 하다가 무너졌을 때의 그 충격을 견디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문장을 가져온 이유는 북두칠성을 보며 자란 아이는 7개의 꿈을 꾼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게 구체적이다라는 겁니다. 구체적. 굉장히 구체적이죠. 자, 세 번째 팁은 구체적으로 쓰라.
구체적으로 글을 쓰느냐, 추상적으로 글을 쓰느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구체적인 글은 머릿속에 이렇게 글을 읽다 보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북두칠성을 보며 자란 아이는 7개의 꿈을 꾼다. 머릿속에 그림이 굉장히 쉽게 그려집니다. 근데 추상적인 글은 그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림이 그려지면 왜 좋은가? 그냥 그림이 그려지니까 좋은 건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내 글을 읽는 사람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는 사진 한 장을 찰칵 찍어서 머릿속에 입력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훨씬 더 생생하게, 훨씬 더 강렬하게, 또 오래 기억에 남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문장은 다 구체적인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글을 쓸 때는 잘생겼다라고 하지 말자는 거죠. 장동건 동생일 거야. 이렇게 쓰라는 거죠. 예쁘다? 김태희 20살 때. 많다? 36만 7,800개. 꼼꼼하다? 손톱 10개 깎는데 꼬박 20분을 투자한다. 우리는 글을 쓰라고 하면 늘 이 왼쪽에 있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 놓고 할 얘기 다 했어. 끝.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내 글을 읽는 사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면 이 왼쪽에 있는 표현이 자꾸 이 오른쪽에 있는 묘사로 바뀔 거라는 거죠. 이랬을 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면서 굉장히 글에 힘이 붙는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쓰느냐, 구체적으로 쓰느냐, 이게 글쟁이의 실력 차이라고 그냥 단언해도 좋을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글, 연애편지도 구체적으로 쓰라. 이거는 제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그대로 가져와 본 건데요. 광명 유기공방이라는 브랜드가 있나 봐요. 아주 고급 놋그릇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카피, 밑에 있는 카피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전통의 혼, 조상의 소중한 문화유산. 자, 이 카피는 어떤가요? 뭔가 이런 제품이면 저런 카피를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한번 써보세요 하면 아마 비슷하게 쓰실 겁니다, 되게. 근데 전통, 소중, 문화, 유산, 정말 어려운 개념어들이죠. 이 개념어들을 계속 그냥 갖다 붙여놓으니까 문장이 너무 어려워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겠다는 생각조차가 안 드는 거죠. 카피라이터는 광고주가 전통, 문화, 유산이라는 단어를 툭툭툭 던져주면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재배열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것들을 입에 넣고 와작와작 씹어서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발효가 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일정 시간 기다린 후에 다시 입을 통해서 문장 하나를 끄집어낸다. 근데 그 문장에는 전통이나 문화나 유산이나 이런 단어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그 글을 읽으면 이 냄새가 다 나는 거죠, 그대로. 그게 진짜 잘 쓰는 카피라이터가 쓰는 거다. 저는 이렇게 써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황희정승과 겸상입니다. 여기에 전통, 문화, 조상 뭐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죠. 황희랑 나랑 이렇게 다이다이로 이렇게 밥 먹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런 게 카피의 맛 같은 거일 거예요. 제가 저희 동네에 같이 살던 이렇게 친한 후배가 있었는데 그 이사를 가게 됐어요. 경기도 남양주 덕소라는 데로 이사를 갔어요. 멀진 않아요. 송파에서. 근데 이제 하루는 얘가 이제 이사한 후에 형님 저희 동네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고기 살게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고기? 소고기요. 소고기면 가야죠. 소고기면 가야죠. 술 한잔 먹으러 갔어요. 갔더니 되게 이제 조그만한 동네고 뭐 허름한 골목길로 저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골목길에 그 고깃집이 있는데 고깃집으로 이렇게 쓱 들어가려는데 고깃집 바로 건너편에 김치찌개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쓱 들어가려다 제 눈에 그 김치찌개집 간판이 보였어요. 저는 고깃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그 집 간판 사진을 찰칵 찍었어요. 그 허름한 동네 조그만한 김치찌개집 간판에 어마어마한 카피가 거기서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저는 사진을 찍었죠. 사진 보여드릴까요? 파라리 고기, 야, 엄청나게 강한 핍니다. 예. 물반 고기반도 아니고 파라리 고기야. 막 둥둥둥둥 고기가 떠 있는 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냥 그려집니다. 막 들어가서 시켜보고 싶어져요. 저는 이 찌개집 사장은 틀림없이 광고회사 카피라이터 출신이다. 성질 더러운 팀장 만나서 사표 던지고 나와서 이 찌개집 차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카피를 보면은 아, 문학과 카피가 이렇게 다른 거구나. 문학에서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차이, 아까 자본주의의 시라고 책방지기 말씀하셨는데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죠? 하나 더 볼까요? 벌써 30년도 넘은 제 결혼식 청첩장 앞면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추운 날 국수 따끈하게 말아놓겠습니다. 그림 그려지죠? 구체적이죠? 저희 뭐 예쁘게 사랑하고 이 추상적이죠, 그죠? 그림 안 그려집니다. 자, 제가 몇 개 이렇게 예를 쭉 들어드렸는데, 아, 구체적이란 게 어떤 느낌이구나라는 감은 어느 정도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피라이터 지망생들한테 카피 실습을 할 때도 이런 문제를 가장 먼저 냅니다. 연필심이 금방 닳지 않아 오래 쓰는 연필. 자, 이 연필은 오래 쓰는 연필인데 오래 쓰는 이라는 표현을 하지 말고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오래 쓴다는 얘기를 해봐라. 학생들이 막 실습을 했겠죠. 그 중에 제가 몇 개를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쓸 수 있겠죠. 이 아마추어들이 쓴 거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학생들은 오래 쓴다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연필 한 자루로 8만 대장경을 쓰다. 철수 아빠가 썼다. 철수가 쓴다. 쭉 지나가서 연필 깎이는 타임캡슐에 넣어두세요. 동해물이 말라도 백두산이 달아도. 자, 이 몇 가지 예를 보면은 구체적인 글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준다라는 거 말고도 쉽다, 재밌다 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같은 그 수식어가 어지럽게 막 돌아다니지 않고 문장의 중심을 명사가 딱 잡아주고 있다. 팔만대장경, 그 다음에 타임캡슐 이런 명사들이 꽉 잡아주고 있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글을 쓰실 때 내가 내 글을 읽는 사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써보세요. 5줄짜리 글을 쓰면은 5개의 그림을 다 그려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문장이 명확한 그림을 그려주는 문장이 끼어 들어가 있으면은 글 전체의 힘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죠. 그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다 보면 한 일주일쯤 지나면 야, 네 글이 뭐 달라진 것 같아. 뭔지 모르겠는데 글에 힘이 붙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장입니다. 절망이 눈에 보이면 앞뒤 받침을 바꿔 읽어라. 절망, 리을, 이응이죠. 이 앞뒤 받침을 바꾸면 뭐죠? 정말이 되죠. 정말 없다. 하늘이 무너지는 일. 정말 있다. 솟아날 구멍.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말장난이네. 그죠? 말장난. 말장난을 흔히 이제 언어 유희라고 좀 격을 상승시키려고 고상한 척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말장난이란 말이 좋고 이런 글을 쓸 때는 그냥 진짜 장난치듯이 씁니다. 제 주특기가 이 말장난이에요. 자, 네 번째 팁은 말장난을 하랍니다. 말장난. 말장난, 그래서의 말장난과 아재 개그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없어요. 그냥 아재 개그 하시면 됩니다. 그거 막 맷집 딱 갖고 하시면 됩니다. 계속 하다 보면, 야, 쟤는 진짜 뭐가 좀 다른 것 같아. 뭐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글은 둘 중 하나를 꽉 붙잡아야 글이 되는데, 그 두 개는 뭐냐? 의미 혹은 재미입니다. 의미가 있거나 재미가 있거나.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글을 누가 읽어주겠어요. 그래서 둘 다 붙잡기 힘들면 둘 중 하나는 붙잡아야 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의미와 재미를 5대5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의미가 3이나 4면은 재미는 6이나 7일 거예요. 사람들은 재미있는 글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글쟁이가 재미를 놔버린다? 이거는 글 쓰는 즐거움의 절반 이상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말장난을 합니다. 제 책에 보면은 말장난하는 법이 쭉쭉쭉 소개가 되어 있는데 조립, 분리, 중의, 발췌, 회전, 리듬. 조립은 그냥 장난감 레고를 생각하시면 돼요. 글을 막 머리로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장난감 레고를 조립해서 비행기도 만들고 집도 만들듯이 그냥 조립만 하다 보면 글이 되는 거죠. 분리. 분리는 조립의 반대죠. 떨어뜨려 놓는 거. 중의. 중의법 배웠죠.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갖고 있을 때 그거를 비벼서 절묘하게 말장난을 합니다. 그리고 발췌. 단어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단어 일부만 똑 발췌해가지고 떨어뜨려 놓고 본다. 회전. 뒤집는다. 리듬. 글자 수 가지고 또 말장난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조립입니다. 가나다라는 글인데요. 가라고 말하면 나 혼자 남는다. 다 안고 가야지. 이런 글입니다. 자, 제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였을 것 같아요? 종이 위에 세로로 가, 나, 다. 이 세 글자를 썼겠죠. 그 다음에 가 다음에는 뭐가 붙으면 좋을까? 장난감 레고를 생각하면서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다가 가라고 말하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나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다 붙였다, 뗐다. 그러니까 레고를 조립하듯이 붙였다, 뗐다만으로 글 한 표현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런 글이 훨씬 그냥 우리는 뭐 이웃과 함께 살고 이웃을 뭐 배려를 해야 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글보다 훨씬 더 리듬도 좋고 훨씬 짧고 감각적인 글을 조립만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글을 쓰는 행위를 막 고고한 정신노동으로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이거 완전 육체노동이에요. 그냥 붙였다 뗐다예요. 내 마음에 드는 구절, 단어 찾을 때까지 붙였다 뗐다. 남들은 10번, 20번 붙였다 뗐다를 하는데 내가 100번, 200번 붙였다 뗐다를 해서 남다른 어귀나 단어를 찾아서 붙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야, 너는 정말 글을 잘 써.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 노동을 하는데. 단순 노동이에요. 자, 두 번째, 분리죠, 이번에. 나이키라는 단어를 보면 어떻게 분리하고 싶어요? 나이키를 어떻게 분리하고 싶어요? 나이와 키로 분리하고 싶죠. 그대로 하면 돼요. 사람에겐 세 가지 키가 있다. 선 키, 앉은 키, 몇 살인지 따지는 나이 키. 그러나 신체 검사할 때도 나이 키는 재지 않는다. 나이와 능력은 비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가 몇이든 지금 시작하라고 just do it. 분리. 그 다음에 중의. 중의는 이 종이컵에게라는 글이 아마 대표적일 텐데요. 너는 물이나 커피를 담는 싸구려 용기였다. 환경에 부담만 주는 허접한 용기였다. 그러나 너는 다시 태어났다. 촛불을 담는 용기로 다시 태어났다. 아빠 손에 들린 너는 저항이었고 엄마 손에 들린 너는 기도였으며 아이 손에 들린 너는 희망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내 이름 앞에 싸구려나 허접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는다. 내 이름은 용기다. 그죠? 용기가 가진 두 가지 뜻이 있죠. 그릇이라는 뜻과 으쌰으쌰 하는 그 용기 가지고 비벼서 말장난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발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추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네 글자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두 글자 아마라는 단어만 툭 떼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아마추어는 늘 아마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확신이다. 실제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프로 아마추어 차이가 실력이나 경험일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실력 경험이 큰 차이가 나지가 않는데 왜 프로는 아마추어는 이렇게 되는가? 아마추어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의심해요. 그래서 자꾸 주춤거리고 물러서는 거죠. 프로는 자기 확신을 갖고 지르고 만약 내가 틀렸으면 내가 책임져 하는 자세로 간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실력이나 경험보다 큰 차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카피 참 많이들 보셨을 텐데 코로나가 처음 막 발병해서 여기 책방지기님이 국격을 한참 올리실 때 그때 썼던 건데 저는 이게 되게 이제 아주 쉽게 썼어요. 그러니까 말장난을 오래 하다 보면 코로나란 단어가 딱 보이면 요거 코리아를 가지고 발음이 비슷하니까 코리아를 가지고 저렇게 하면 슬로건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본능적으로 드는 거죠. 근데 말장난은 뭐 근엄한 척하면서 그런 거는 뭐 글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이 생각이 안 떠오른다. 자, 그리고 짧은 동영상 하나만 보고 지나갈 텐데요. 그냥 보지 마시고 각자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는 뭐냐라고 나한테 질문을 하고 내가 대답을 찾으면서 이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책 광고였습니다. 인생의 목적이란 책은 벌써 한 막 10년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아마 제가 교보에서 이 책 나오고 사인회를 했는데 같은 날 제가 예를 들어 한 3시에 사인회를 했으면은 같은 날 이 책방지기님이 코엑스에서 북토크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시기 전에 그 교보에 잠깐 들리셨어요. 제가 한참 사인을 하고 있는데 딱 나타나시니까 제 앞에는 아무도 줄을 안 서고 줄을 막 서가지고 문재인 사인 받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 책인데요. 자, 우리나라 사람 한 3,000명 가까운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가 뭐냐? 그래서 많이 대답한 단어 순으로 50개를 추렸고 50개로 책 한 권을 쓴 게 인생의 목적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마라는 단어가 4번째로 소중하다고 대답해 줬어요. 그럼 각자 질문했죠? 대답하셨죠? 엄마보다 더 소중한 단어가 3개가 더 있다는 얘기인데 뭘 것 같아요? 나, 자식, 또 가족. 이거 다 있는 거예요. 50위 안에. 제가 결과를 처음에 이렇게 봤는데 딱 봤더니 1위가 뭐지 하고 봤더니 가족이에요. 고개 끄덕끄덕. 2위 봤더니 사랑. 고개 끄덕끄덕. 3위를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놀라자마자 다시 맞아 끄덕끄덕. 3위가 아까 말씀하신 나. 정말 소중한 단어죠, 나. 한 20년 전에 조사했으면 나가 한 20몇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되게 이제 그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 굉장히 긍정적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가족, 사랑, 나, 엄마 순으로 대답을 해줬는데 이게 각각 다른 단어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덩어리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엇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 또는 그런 관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 5위가 꿈이었고 6위부터 순서는 제가 정확치 않은데 뭐 사람,
뭐 건강, 자유, 친구, 열정 뭐 이런 단어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14위인가에 돈이 있어요. 돈보다 조금 아래에 이제 아버지. 그나마 아버지가 순위에 든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엄마를 4글자로 표현하면 미안해요. 12글자로 표현하면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이 글자 수 가지고 말장난을 한 건데 장난스럽다는 느낌 안 드시죠? 내 얘기죠, 다. 우리가 다 불효를 하면서 사니까 내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4번째는 말장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5번째 문장입니다. 엄지척을 하려면 손가락 4개를 구부려야 한다. 엄지척 하려면 이 엄지 말고 이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을 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나를 구부려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칭찬이다. 나를 구부리지 않는 칭찬은 칭찬과 자랑 사이를 오가다 길을 잃고 만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칭찬해 주면서 슬쩍 자기를 끼워 팔게 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다 압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 문장을 제가 들고 나온 것은 관찰 얘기입니다. 관찰. 엄지척을 딱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오른손을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당연히 시선이 엄지 쪽으로 갑니다.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시선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이 구부린 4개의 손가락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빳빳하게 세운 엄지와 나머지 구부린 4개의 손가락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를 발견한다. 그래서 글은 어떻게 쓰는 거냐?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눈으로 쓰는 거다. 내 눈을 사용해서 뭔가를 치열하게 관찰해서 거기서 내가 발견한 것을 종이 위에 내려놓는 게 진짜 글이다. 라는 겁니다. 자, 걸레에서 내가 뭔가를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서 글 하나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걸레를 관찰해야겠죠. 걸레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뚫어지게 봅니다. 언제까지? 뚫어질 때까지. 걸레에서 뻥 하고 구멍이 뚫릴 때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구멍이 뚫려요. 누군가는 걸레를 계속 보다가 걸레에서 성직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자, 걸레의 본질이 뭐죠? 걸레의 본질. 걸레 하는 일. 닦는 거죠. 나를 더럽혀서 세상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걸레죠. 그죠? 그런 희생정신 같은 게 성직자의 그것과 좀 닮았다라는 그런 발견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걸레 같은 목사님. 극찬이 되는 거죠. 야, 우리 목사님은 걸레야. 우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누군가는 또 손바닥 위에 걸레를 올려놓고 똑같은 관찰을 했는데 걸레의 정반대편에 있는 조폭을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걸레들은 대부분 수건 출신이죠. 그죠? 원래 수건이었는데 이제 늙어서 걸레가 됩니다. 근데 왕년에 수건이었을 때, 잘 나갔을 때 몸에 문신을 하죠. 속리산 관광기념 뭐 이런 문신도 하고요. 여수고등학교 동문체육대 뭐 이런 문신 같은 거 하죠. 근데 우리 이렇게 걸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글자 자국 같은 게 희미하게 이렇게 보이죠. 아, 은퇴한 조폭. 이제는 힘이 없어서 흐물흐물해진 조폭의 모습을 걸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근데 걸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얘와 얘 2가지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을 거예요. 누구나 계속 관찰하다 보면 구멍 뚫리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뚫린 구멍이 있다만한 사람이 있고 요만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3시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사흘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다 보면 구멍은 뚫린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구멍 뚫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경험이. 나도 되네? 나도 되네? 해보니까, 진짜 관찰해보니까 뭔가를 발견하네? 그 다음부터 재미를 붙이거나 자신감을 붙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 뚫을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게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나는 이런 쪽하고 안 되는 것 같아요. 포기를 해버린다니요.
근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왔다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포기하고 싶을까요? 힘드니까. 왜 힘들까요? 정말 열심히 관찰했으니까.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왔다는 거는 거의 다 왔다라는 거하고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막 관찰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와버린 거야. 거의 다 왔네. 조금만 더 가보라는 얘기죠. 구멍 뚫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글 쓰는 행위를 딱 3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관찰, 발견, 확장. 내가 눈을 사용해서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치열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뭔가를 내가 발견해내는 거죠. 그 발견을 종이 위에 내려놓을 때 약간 의미를 확장시켜서 내려놓으면 그게 나만의 글이 또 역시 된다. 제가 한 글자라는 책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평산 책방에서 책방지기 추천 도서로 아마 한 글자하고 카피책이라는 책하고 아마 있을 거예요. 자, 한 글자라는 책을 처음 쓰게 된 거는 한 글자로 된 말들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 대부분 한 글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뭐 물, 집, 꽃, 별, 뭐 꿈, 힘 이런 것들 다 한 글자잖아요. 한 글자로 된 단어만 잘 살펴도 인생에서 굉장히 소중한 뭔가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 글자만으로 내가 책 한 권을 써보자 해서 한 글자를 다 이렇게 찾았더니 이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한 500~600개가 돼요. 한 글자로 된 단어가. 그걸 제가 A4 용지에 프린트를 해가지고 제 책상에 이렇게 딱 붙여놓고 하나씩 관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발견하면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단어 동그라미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 책상에 붙은 걸 그대로 지금 그 사진을 찍어 간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관찰, 발견, 확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글자란 책에는 262개의 한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262개의 글을 썼다라기보다는 262번 관찰을 했고 262개의 발견을 했고 그걸 262차례 확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한 글자에 들어가 있는 글인데 발도 한 글자죠. 발도 관찰을 해서 발이라는 글도 썼겠죠. 근데 발을 처음에 관찰할 때는 발은 손에 비해서 좀 열등한 친구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손은 뭔가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발은 잡을 줄도 모르고 손보다 못생겼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손에 비하면 얘는 좀 열등해 라는 생각으로 관찰을 했는데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발견이죠. 자, 손이 잡을 수 있는 것은 반지름이 1m도 안 되는 요 안에 있는 것만 잡을 수 있는 거죠. 아주 제한적이에요. 몇 개 안 돼요. 발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손이 잡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손보다 더 중요한 일을 발이 하는 게 아닐까라는 발견을 해서 그거를 발이라는 글로 정리를 했는데요. 악수는 발로 하는 것이다. 그가 있는 쪽으로 내가 가야 한다. 포옹도 키스도 사랑도 발로 하는 것이다. 관계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군가 내게 다가올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는 그런 자세. 자, 이 첫 줄이 악수는 발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손으로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오답이죠. 그러면서 이 문장에 어텐션이 간다는 거죠. 관찰, 실습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꼬마를 보지 마시고 꼬마 콧잔등에 있는 쉼표를 한번 쫙 봐보세요.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보니까 쉼표가 뭐를 닮았네? 뭐를 닮았죠? 올챙이. 예. 또 콩나물 대가리. 또 태아. 와, 태아가 웅크린 모습을 저기서 볼 수 있어요. 와. 또 새싹. 자, 이 쉼표라는 친구는 우리가 한 3년 만에 만난 거 아니죠. 엊그제도 어디선가 만났을 텐데 얘를 관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을 때는 그냥 쓱 지나쳤는데 우리 관찰 한번 해볼까요? 라고 말하자마자 불과 5초도 안 돼서 누군가는 여기서 새싹도 보고
태아가 웅크린 모습도 보고 올챙이도 보고 한다는 얘기죠. 이게 관찰과 발견이에요. 각자 발견한 걸 가지고 이제 잘 확장하면은 나만의 글이 되는 거죠. 저도 쉼표라는 글을 가지고 쉼표를 가지고 글을 하나 써보고 싶어가지고 쉼표를 따지게 봤더니 어느 순간 딱 발견한 게 있었어요. 이 친구가 숫자 9하고 똑같이 생겼다라는 발견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거를 글로 확장하는 시간은 오히려 더 적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쉼표라는 글로 발표를 했는데요. 쉼표는 숫자 9를 닮았다. 1에서 9까지 열심히 달려왔다면 10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쉬어가라는 뜻이다. 9에서도 쉬어주지 않고 10, 11로 허겁지겁 달려가는 사람은 12는 구경도 못하고 지쳐 주저앉고 만다. 쉼표에 인색하지 마라. 쉼표를 찍을 줄 아는 사람만이 마침표까지 찍을 수 있다. 쉬지 않고 막 간다 해서 남보다 높이, 남보다 멀리 가는 게 아닐 거라는 거죠. 그죠? 중간중간에 쉬면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은 옳은지, 과연 또 내 보폭은 적당한지, 또 에너지도 충전하고, 그래야 오래, 멀리, 높이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댁에 가시면은 거실에 이렇게 액자에 붓글씨로 쓴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죠. 대기만성 뭐 이런 것들 많이 붙어 있잖아요. 저희 집에 가면은 이 쉼표라는 글의 맨 마지막 문장, 쉼표를 찍을 줄 아는 사람만이 마침표까지 찍을 수 있다. 지가 쓴 글을 지 집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겠습니다.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개의 문장을 들고 왔고요.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게 오답을 찾아보자라는 거였고, 두 번째, 사람 이야기를 하라. 사람이 먼저다. 세 번째, 구체성. 구체적으로 글을 써라. 네 번째, 말장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이 아니라 눈으로 글을 한번 써보자. 이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자 내 인생의 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좀 써보시기를 제가 권하고요. 쓰다 보면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뭐 잘 안 되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나만 안 되는 거 아니니까 별 걱정하지 말고 계속 양을 한번 늘려보세요. 그리고 약간 슬럼프다, 너무 힘들다 그럴 때는 그냥 오징어를 딱 떠올리세요. 오징어를 딱 떠올리면 갑자기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의욕 같은 게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책에 아주 짧은 오징어라는 글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보여드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평생 물에 젖어 살아온 오징어가 마른 한 주의 대표가 됩니다.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을 오징어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오징어가 되는 그날까지 한번 양을 열심히 늘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우셨나요? 네. 즐거웠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속속 와 들어온 것 같고, 특히 마지막에 한 문장 그 쉼표 얘기했을 때 더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오늘 정청 작가님 우리 모두의 올해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12월까지 달려오느라고 수고했다, 쉼표를 찍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질문을 한 2개 정도 받아보고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질문을 해주신 분은 이따 사인을 먼저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질문 없으시면 시험 문제를 내겠습니다. 정철 작가님이 강의한 5가지 핵심, 글을 잘 쓰는 방법 5가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계신가요? 저 뒤에 손 드신 건가요? 예.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혹시 질문 없으세요? 저쪽 뒤에, 예. 신혜연 비서관님, 예. 예. 그 작가님이 사업 광고를 하실 때 저희가 보면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런 이제 카피들이 유명한 카피가 있잖아요. 카피님이 만드신 상업 광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카피가 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제가 아까 몇 년 차라 그랬나요? 38년 뭐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이 얘기가 좀 긴데 하여튼 얘기가 긴데 제가 프리랜서로 일찍 독립을 했어요. 정철 카피라는 1인 회사로. 그러다 보니까 광고 대행사 카피를 외주 주는 것을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용병으로 일을 했는데 용병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큰 프로젝트에 경쟁 PT가 있을 때 한 대행사의 일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하고 뭐 그 광고주를 따오든 안 따오든 저는 이제 제 돈만 받고 끝나는 그런 일을 계속 했는데 따오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카피를 계속 쓰느냐 그게 아니고요. 따올 때까지는 저를 쓰고 따오면은 내부에 있는 카피라이터들이 이제 그 광고를 맡아서 하는 거죠. 그때까지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내 카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건 제 카피입니다라고 말할 것들은 아주 옛날 거라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고요. 그냥 뭐 여기 책방지기님 카피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하나만 더 할까요? 워낙 명쾌한 강연이라 질문이 없겠지만 손주신 거에 포딱 붙입니다. 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맨 뒤에. 평소에 실제로 글을 쓰기보다 카톡으로 글을 쓰는 분들이 더 많은데 카톡을 또 재밌게 잘 쓰는 방법이 있을까? 카톡용 글이 따로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근데 카톡이라는 거는 SNS도 마찬가지고 되게 이제 짧은 글이잖아요. 이 책에, 인생을 건너는 한 문장에 있는 책을 보면은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꽃집 주인은 꽃향기를 맡을 수 없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장미와 백합과 튤립이 한꺼번에 코를 향하면 정체 모를 냄새가 되고 만다. 그래서 한 가지를 말하라, 하나만 말하라, 한마디만 말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글, 카톡이나 이런 글들은 욕심을 내면은 글이 되게 혼돈스러워지고 망가지기가 쉽다는 거죠. 요것도 얘기하고, 요거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고, 이 표현은 되게 멋있어서 내가 멋있어 보이는 거고, 막 이거저거 짬뽕으로 하다 보면은 한 가지도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 버리고 딱 하나만 전달하겠다. 그랬을 때 굉장히 명쾌하게 쉽게 내 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명쾌한 대답이 됐죠. 고맙습니다.